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밖에도 여러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오늘은 조선주 얘기합니다. 조선주도 이제 워낙 수주가 많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주가 반응은 좀 더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지점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한화하고의 그 합병 승인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님과 함께 조선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월 들어서는 조선주 흐름이 괜찮았네요. 네네, 수주는 맞습니다. 많은데 주가는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조금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되는 변화가 좀 나타난 건가요? 실제로 올해 초에 이제 네. 23년 저희 계획이 어떠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그 네.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가 일단 실망스러웠었는데요. 1, 2,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딱 지나고 나서 1분기의 수주 성과를 다시 재점검해 보니까 예. 올해 목표로 했던 것에 이제 기간이 한 4분의 1 정도 지난 반면 수주 목표는 이미 3분의 1을 채우는 정도로 좀 국내 업체들의 성과가 좋았고요. 실제로 전 세계 그 발주량 자체도 2월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 실적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숫자가 팍팍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예상한 수주가 기대보다 잘 되고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조선주나 철강이나 이런 시장 전체의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조선이 살아있다 이런 리포트를 4월 들어서 쓰셨고요. 조선 업체들 탐방을 다녀오셨군요. 경남 지역인데 주로 이제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가족여행 갔더니 거제도에 네. 그 조선소들이 많더라고요. 울산, 2개나 있죠. 거제, 옥포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네네.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녀오시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좀 업황이 안 좋을 때 한번 가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예. 이제 요 정도 변한 모습이면은 투자자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행사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업체들의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제 작업장의 그 활발한 정도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 이렇게 뭔가 기자재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품사들이 야드에 이제 새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고 많이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네. 이제 작업장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하실 때 이제 노동자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현장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조선이나 해운, 항공 이런 쪽을 커버하셔가지고 기업 탐방하시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현장에는 그러죠. 네. 실제로 오피스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는 서울에 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IT를 담당하시는 업체 담당자들보다 네. 훨씬 탐방 다니기는 쉬운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셔서 이제 어쨌든 간에 헤드나 오피스는 서울에 있지만 현장은 또 지방에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분위기들이 어쨌든 뭔가 좀 고무되어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분위기고 그분들도 이제 증권업계 잘 나가는 조선주 애널리스트가 오셨다. 이제 우리 분위기 좋아지나 보다. 오히려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업별로 좀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하나그룹 편입되면서 요즘은 이런 것들은 다 글로벌리 이렇게 서로 합병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마무리되고 국내 이제 공정위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승인 절차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앞으로의 변화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채권단의 산하에 있었던 세월이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한 민영화가 된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권단 밑에 있을 때와 이제 정말 독립돼서 개별 기업으로 이제 그 사업 경쟁력을 따져가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술적인 그런 경쟁력을 좀 시장에서 이제 정말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어제 이제 조건부 승인 얘기가 나왔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사실 단서 조항을 답니다만 그거를 이런 빅들에서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딜이 깨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보면 주가는 오늘도 그렇게 어제 오늘 강하진 않은데 미리 좀 이런
합병 승인에 대한 것들은 선반영이 좀 된 건가요, 주가는요? 대우조선 해양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 사실 가장 많이 오른 조선주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합병이 될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업 탐방 다니면서 기자재 업체들도 다녀오셨군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동방선기라고 하는 회사의 네. 그 부산 공장을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성광밴드라고 하는 회사도 다녀왔습니다. 네. 두 회사는 다 그 조선 업체들의 선박 제조 공정에서 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이 업체들의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 조선 업체들이 인도해야 되는 선박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선기는 그러면 선박 가운데 이제 어떤 것들을 기자재 쪽에서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네. 이 선박 안에서 흐르는 모든 유체를 보내는 배관을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유체용 배관. 예,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기름이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예. 이 선원들이 쓰는 진짜 수돗물 배관까지도 다 아. 결국엔 배관이 들어가야 예, 되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름류를 나르는 선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선박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기자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선박에 만들어지는 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도 네. 필요한 부분인데 뭐 특히나 저희가 이 회사가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장사한테 인수가 되면서 이 그렇죠. 오너십 자체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고 나서 뭔가 회사 자체에 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룹과의 시너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저희 기억납니다. 상장하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동방선기, 동방신기 이런 데 비슷해가지고 그랬는데 꽤 좋은 우량 그 기자재 업체로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회사가 조금 이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진중공업 쪽으로 이제 지윈이 바뀌었고요. 성광밴드는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이음새 뭐 이런 피팅 업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배관이랑 배관을 잇는다거나 예, 아니면 예. 배관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굵은 배관에서 얇은 배관으로 이제 이거를 줄이는 이런 네. 걸 할 때 그 이음새에 들어가는 모든 네. 그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상장 경쟁사로는 태광이라는 그렇죠. 업체가 예. 있죠. 그래서 두 업체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이 피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배관이 선박을 만들 때 앞부분에 들어가듯이 배관과 예.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 공정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선 업체만 그 전방 산업인 그런 기업체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뭐 석유화학, 풍력에도 조선 들어가고, 그리고 뭐 네. 해양 플랜트 뭐 이런 플랜트,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021년에서 22년까지 이렇게 매출 성장세가 사실 좀 많이 뛰어나게 보였던 예. 업체를 가지고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석유화학 쪽 관련된 전방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조선 업체들이 많은 선박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피팅 업체들에게는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피팅을 납품할 때 좀 저희가 단가가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실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쓰신 걸 보면 그 인력 수급의 문제가 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조선은 이제 도크가 그죠 차면 더 수주를 받기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지금 수주는 많이 받는데 뭐 도크 얘기나 이런 거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갑자기 수주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인력 수급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요? 저희가 이제 뭐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고 있다. 예. 이 이야기도 뉴스에서 많이 접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조선 업체들에서 이제 새로운 신규 인력을 좀 육성하는 그런 기관들을 이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희가 요번에 야드를 갔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눈에 외국인 인력이 좀 많이 보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주의 깊게 저희가 보셨구나. 요번에 이제 갔던 경남 지역은 네. 전라도 지역보다 더 외국인에 대한 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월- 지역별로 달라요? 예, 지역별로 약간 쿼터가 있는데 네. 더 원래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예. 눈에 정말 안 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는 눈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육성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부에 있는 모든 그런 기술훈련소들이 다 이제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저희 2023년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연초에 전망 공시를 한 바가 예. 있는데 그 부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1월부터 3월까지도 계획을 원래 세웠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가 잘 맞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약간의 차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제도 보시면 어제 이제 많은 업체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성장률 자체가 뭐 계획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도 있었지만 조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업체들도 눈에 네네. 보였습니다. 실적 얘기는 뒷부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뭐 네네. 조선 업황이나 경남 거제 지역이 어려웠던 건 뭐 국가적으로 사실 알고 있는 거고요. 산업이 어려우면서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막 떠나야 되고 거기서 뭐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되게 어려웠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것들이 활력이 돕니다. 신영리권 엄경화 연구위원 만나고 있고요. 조선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탐방 다녀오신 개략적인 분위기를 받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선주 업황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소폭이죠. 흑자 전환, 미포조선은 적자 감소. 네.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아직은 나타나진 않는다. 뭐 이 정도인가요? 평가 좀 해주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어제 발표한 업체 중에서 미포조선밖에 없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오히려 흑자를 조금이라도 낸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힘들었었는데 예. 이제 그거 대비해서는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있고요. 조선업체들이 2023년 1분기에 인도하는 선박들은 가장 언제 많이 수주를 했을까를 보면 2021년 1분기에 수주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년 전이네. 네, 예, 근데 예. 21년 7월 정도부터 실제로 저희가 옛날보다 수주를 받는 선박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년 상반기에 수주를 한 것은 양적으로는 많았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격이 대단히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거니까 이제 2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1년 하반기에 수주한 물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섞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나온 실적은 그래도 그 적자의 연속의 그 고리를 잘 끊었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매번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일회성 요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좀 깔끔한 실적이 나왔었다라는 예.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이 그렇네요. 그죠? 수주받은 걸 이제 실제로 인식해서 매출로, 죄송합니다. 매출로 낼 때는 이제 갭이 좀 몇 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요즘 조선 그 선박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반영이 안 된 게 매출이 나오고 있다. 조선 그 수주할 때 가격은 요즘 뭐 신조선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온 게 네, 공부 좀 봐. 신조선가가 있고 원래 그럼 조선 가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조선가라는 게 딱 기준인가요? 지금 보면 좀? 신조선가는 여러 가지 선박들의 가격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지수화시킨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탱커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컨테이너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묶어서 하나의 숫자로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뭐 시장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보고 코스닥 지수를 네네. 보듯이 그런 지수화시킨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2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23년 들어서 다시 약간 경사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연속적으로 성과가 올랐기 때문에 배를 발주를 하려고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옛날이랑 똑같은 배인데 옛날보다 훨씬 더 비싸진 네. 가격으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허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 업체들도 21년, 22년 동안 수주를 아주 잘 받은 상황이라 지금 잔고가 매우 넉넉하게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저희가 싼 값에 배를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호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그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조선가 하나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선종의 종류를 통합한 잣대가 되는 지수이군요.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조선사들이 올해 가능할까 하는 것들인데요. 흑자 가능성 혹은 이제 흑자가 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조선업체가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다 흑자가 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저희가 22년 상반기에는 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그 부분 때문에 손실을 인식을 했었고, 작년 연말에는 이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으로 주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단가도 조금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충당금을 네. 이제 많이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이저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저희가 단가를 다 이미 높여서 그거를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만드는 배보다 하반기에 만드는 배가, 올해 하반기에 만드는 배보다 내년 상반기에 만드는 배들이 점점 더 비싸질 예정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떨어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은 분명히 가능한데 약간의 분기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표 조선사들 몇 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2, 3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3, 4년 정도 연간 적자가 났었던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연간으로 보면 거의 업체들이 다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셨고요. 결국 이제 선종이 좀 중요한 거죠. 뭐 그 중에서 이제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쪽을 많이 수주하느냐. 그런 쪽으로 보면 국내 조선사들의 그 수주의 그 질적인 측면이 괜찮습니까? 21년이랑 22년에 어떻게 보면 네. 대장선종이 약간 컨테이너 선박과 LNG 선이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선박 가격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현대 미포조선을 보면 미포조선 안에는 PC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은 탱커가 많이 섞여 있는 편인데 그 선박의 가격이 21년, 22년 동안 그닥 시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만들게 되는 선박들의 가격 움직임이 과거 2년 동안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2년 동안 수주한 물량들을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인 뭐 중소형 배들이나 또 컨선보다는 이제 LNG나 혹은 이제 친환경 추진하는 선박 이런 게 이제 고부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LNG는 이제 LNG를 운반하는 것도 무슨 보냉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동력 자체를 이제 그 전에는 뭐 디젤을 썼나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벙커 CU라고 벙커 해서 CU. 예.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LNG나 뭐 이런 쪽으로 바꾸는 모양이죠. 바꾸는 부분이죠. 그래서 LNG나 이제 메탄올 추진선 이 두 가지가 네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엔진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네. 그러한 신규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배의 가격이 원래 그냥 전통 추진 선박으로 만들 때보다 막 20, 30%씩 비싼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어들인 어닝이 너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이거를 발주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그런 데 있어서는 별로 허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연비 자체, 연비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효율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환경 규제들이 점차 강화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규제가 네. 강화되니까 저희가 옛날처럼 싼 배를 사서 예. 그 안 좋은 기름을 떼면서 다닐 수는 있지만 네. 그 안 좋은 기름을 떼면서 다니는 과정에서 드는 그 유지 비용이 네. 오히려 배를 비싸게 사서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면서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적극적인 교체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의 그 추진 동력 에너지 자체가 좀 바뀌는 과정이고 2차 전지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배도 2차 전지로 간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저희 합니다. 뭐 수소 연료 전지까지 가는 게 결국엔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천연가스는 중간 단계, 예. 뭐 암모니아도 중간 단계, 메탄올도 중간 단계인데 결국에 나중에 2050년까지 얘기를 하는 선박 시장의 넷제로에는 수소로 뭐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 국제 유가는 좀 오르다가 최근에 약세인데요. 뭐 다른 측면에서 물가나 이런 부담도 있지만 조선주는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좀 상승할 때 호재로 인식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유가가 좀 약한 거는 조선주의 부담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 유가가 높을 때 좋다라고 했던 거는 두 가지 측면이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가가 경기의 바로미터일 때, 예. 그래서 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해상물 동량이 줄어들까, 무역량이 줄어들까,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깊은 바다를 뚫거나 생산을 하는 그런 해양 플랜트를 많이 만드는데 네. 저희가 유가가 어지간히 높지 않아서는 깊은 바다 개발까지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개발이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없어지게 되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풀이 줄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제 저희가 2014년 12월 이후 유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장기간 동안 많이 안 하게 돼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규 수요는 오히려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유가가 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막 40불, 60불 이렇게 또 내려가는 부분은 그건 아니죠. 아니라서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격 때문에 조선주가 막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 중동 국가들이 좀 이 곡간이 두둑해지니까 선박 발주 많이 내고 뭐 이런 요인들도 있나요? 예, 뭐 저희가 중동의 네. 오일머니들이 그 발주를 하는 선박들은 예. 이렇게 시장에 있는 가격을 거의 무시하고 대단히 고가로 나오는 네네. 경우가 많습니다. 고스펙을 오히려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선박의 운송으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파는 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선박을 발주를 할 때는 사실 예. 대단히 많은 돈을 들고 발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돈을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려면 어쨌든 그 전주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오일머니들이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는 조선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일 지난번에 수밖에 뭐 없습니다. 카타르에서 뭐 수주 엄청 큰 거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네. 본질은 국제 유가의 최근의 약세가 조선주의 발목을 잡거나 실적을 크게 훼손시킬 그런 요인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조선주 전체 리포트 쓰신 거 보면 올해 조선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별히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를 가면서 그런 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수주와 실적 간의 괴리, 주가 간의 괴리를 투자자들은 꽤 느낍니다. 조선주 연간으로 보면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예.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조선주의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될 만큼 실적 개선 속도가 저희는 좀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 분명히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러한 수주가 잘 나올까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수주가 좀 풍부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져서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 이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환경 변화, 그게 가격 반영돼서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할 시점은 멀다. 지금은 이제 실적 좋아지는 거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사놓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하고 목표 가격을 이제 기업별로 쭉 주셨고요. 그 가운데 최선호주가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입니다. 네, 그 얘기를 근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주가 한번 보이실래요? 86,100원인데요. 목표가가 16만 원. 그리고 HSD 엔진은 지금 한 8,000원 수준인데요. 15,000원. 일단 한국조선해양 TP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16만 원으로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이제 시황의 피크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제시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수주가 여전히 이제 과도하게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갔었던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가치는 조선업체들이 일괄적으로 거의 4-5배까지 갔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과는 다른 네. 회계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PBR로? 네, PBR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불황기가 장기화되면서는 예. 가장 상단이 0.8배고 예. 오히려 하단이 이제 0.4배나 근접해야 이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네, 정도의 네. 수준이었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레벨이 업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배 이상을 주긴 하지만 네.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2배 정도를 지금 줘서 네, 산정을 네. 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왜 과거와
그 비슷한 정도의 호황인데 2배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기준이 일단 다르기 네네. 때문에 그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피크도 실제로 4-5배가 아니라 한 2-3배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배 정도의 수준에 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이 실적 개선세가 좀 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왜 조선주 가운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냐, 기자재 중에서는 HSD 엔진이냐, 그 부분만 짧게.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를 네. 제일 많이 받았는데 주가가 덜 오른 회사가 아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 추천해 드렸지만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면 이미 덜 오른 애들을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HSD 엔진은 이제 배가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 필수적인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배가 만들어질 때 특정하게 들어가는 기자재가 아니라 필수 예. 기자재라는 게 그다음에 일단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하고. 또 환경 이제 엔진의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제 구성이 딱 앞으로 달라진다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가 규제를 바꿀 예. 때 그 대응할 때 가장 필요한 그 기자재가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으로 조선 업황이 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조선주 주식이 없어도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경제나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얘기여서요. 조선주 이야기 그리고 전망 탑픽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